국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도 발언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국회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고성이 오고 가고 삿대질하고 의장성에 가서 항의하고 일부는 퇴장을 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썩을 놈들 또 하라는 정치 잘 좀 하지 또 싸움질이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나 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이 자꾸 정치에 혐오감만 갖게 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다시는 나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질래, 다시는 투표장에 안 가겠다, 이것은 결국 기존 기득권 정당에게 유리함만 가져올 뿐, 이득을 주는 것일 뿐 결코 올바르지 않는 태도입니다. 때문에 국회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오고 가고 있고 이번 원내대표 발언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꼼꼼히 훑어봐야 합니다. 노동자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안을, 어떤 법안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농민들은 농민들에게 유리한, 농민들이 농사질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 정당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런 등등 그걸 유심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각 당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한 원내대표의 발언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겠는데요. 크게 보면은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해법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제재 압박을 계속 더 하고, 그리고 중단된 이 전쟁 연습도 계속 해야 한다, 흔들림 없이 한미동맹은 굳건히 더 유지해야 한다, 뭐 이런 논조였죠. 반면에 민주당은 평화 번영의 길로, 일시의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남북관계 해법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통점으로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 보는 공통점은 노동자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은 아예 노골적으로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기업, 자본만 있는 듯하고요. 민주당은 얼핏 보면 있는 것 같지만은 꼼꼼히 따져보면 없다. 결론은 양당 모두가 다 노동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좀 자유당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100% 거짓말을 하거나 100% 진실된 말을 하면은 선동의 효과가 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는 말은 99%는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이고 1%는 진실이 있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동의 효과가 아주 극대화됐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아마도 이렇게 된 배경에는 최근에 이제 국정농단 직전에 여론조사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다, 조금만 더 보수색을 진하게 하고 태극기 부대 결집을 모아낸다 한다면은 내년 총선도 이대로 가면은 해볼만 하다, 아마 그런 계산 속이 있어서 좌파 정권을 자그마치 한 11번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고 종북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유의 색깔론을 앞세워가지고 보수 쪽을 결집을 하고 영남 쪽, 무너져 있는 영남권 벨트를 다시 한번 결집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작심을 하고 이런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특히나 노동자들이 느끼는 경제는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을 아마도 민주당에게 덮어씌우고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생겨난 지 70년 동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좌파 정권 3년 동안에 나라가 거의 망했다,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은 실제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죠. 국가부도 사태, 다시 말하면은 IMF를 누가 불러왔습니까? 바로 자유한국당 전신, 이자들이 불러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망하겠다, 나라 경제가 망쳤다라고 하는 말을 할 자격은 이들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에 보면은 과거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이름을 계속 바꿔왔는데요. 뭐 바꿔 이야기하면은 찻대기 정당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러면은 색깔론 뭐 이렇게 떠오르는데, 안보장사 없이는, 색깔론 없이는 정당 유지가 안 되는 이런 집단들이죠. 그래서 부품 공작, 간첩 조작 없이는 한시도 정당을 유지할 수 없는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논평을 냈는데요. 제가 본 논평 중에 가장 짧고 가장 명쾌하게 답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이번 원내대표 발언은 도적당이다, 태어나서는 안 될 귀태당이다, 자고로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상해서 정복 정권, 그래서 막 그 대표적인 말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면은 트럼프는 그러면은 친구, 더 나아가서는 애인,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가요? 국제사회에서 외교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상호간에 신뢰 조성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두고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 라고까지 규정을 짓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금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너무나 많이 퍼주고 있다, 쿠폰 나눠주듯이 퍼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쿠폰 나눠주듯이 나눠주는 돈은 뭐 괜찮다고 봐지죠. 오히려 이게 문제죠. 재벌들에게 쿠폰이 아니라
한 꾸러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일방적으로 퍼주기식으로 나눠준 게 문제죠. 그 대표적인 예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건설 재벌들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줬던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이혼 직전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동맹은 전혀 이혼 직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금은 자그마치 1조 300억 정도 최종 합의를 됐습니다. 그 기간도 1년입니다. 1년. 1년 뒤에는 또다시 인상 요구를 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그에 응답을 했습니다. 국방비도 8% 이상 인상을 했죠. 대부분의 이 인상된 국방비는 어디에 썼냐?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데 썼습니다. 사드 배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주에 그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한미동맹을 너무 굳건히 해가지고 이혼을 안 하니까 저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는 신분의 수장타다. 예, 민주노총이나 진보 단체에서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러려고 촛불 들었냐? 촛불 정부가 이럴 줄은 몰랐다. 촛불 청구서를 제출을 해도 청와대에서는 거의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슨 신분을 센터입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사법 탄압을 했다고 하죠. 최근 김경수 도지사를 구속 판결 내린 판사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 의견을 냈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사법 탄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판사들하고 사법 거래라도 해야 이게 사법 탄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죄가 의심이 되고 죄를 지을 만한 일을 했으면은 당연히 검찰에서는 조사하고 수사를 하는 게 맞죠. 이걸 사법 탄압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국민에게, 기업에게, 경제에게 자유를 허하라. 이 대목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언제 국민에게 자유를 안 줬고 기업에게 자유를 안 줬고 경제에게 자유를 안 줬단 말입니까? 오히려 지나치게 기업의 경제활동을 열어두어서 문제고, 오히려 외쳐야 될 것은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할 자유를 허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기업인들의 자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했나 살펴봤더니 포용국가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포용국가를 실시하겠다. 포용성장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도 이 포용국가가 무슨 말인지, 혁신성장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재벌들에게 일방적으로 또 퍼주기를 하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말은 포용국가 안에는 포용성장이 있다. 포용성장 안에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교육, 의료, 주거, 그리고 실직했을 때 지급하는 실업급여 등 사회 안전망 제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냥 쑥 훑고 지나가는 정도만 언급을 했죠. 근데 혁신 성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어느 정도 투여하겠다고 언급을 했죠. 혁신 성장의 다른 말은 재벌 퍼주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의 구조 개혁을 통해서 시급히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 구조 개혁을 위해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을 투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R&D, 즉 연구개발비인데, 이 연구개발비는 누가 가져갑니까? 결국은 재벌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혁신성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주형 일자리 확대, 이렇게도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확대되면 좋은 건가요? 광주형 일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향평준화입니다. 하향평준화.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양보를 전제하라는 하향평준화고, 노동 3권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유예되는 하향평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가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양극화 진단은 옳았으나 그 해법을 재벌 퍼주기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언급을 했죠.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또 사회적 대타협, 즉 광주형 일자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건데,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또 제시를 한 거죠. 덴마크 모델을 우리나라도 그대로 차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또 어떻게 하냐? 우선 우리나라는 해고를 하고 싶어도 너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고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노동유연화가 더 강화돼야 된다. 대신에 해고되고 실직된 사람은 사회에 방치돼 있으니까 안 되고 사회에서 일정 정도 실업급여를 높여서 실업급여를 더 많이 줘서 해고가 된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게끔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회인지 되묻고 싶은 거죠. 이미 우리나라는 노동유연화가 잘 돼도 너무 많이 돼서 탈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훌쩍 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고용하고 싶으면 고용할 수 있는 노동유연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반대로 노동 안정은 형편이 없죠. 해고는 뭡니까? 살인입니다. 살인. 그런 것처럼 노동 안정에 보다 더 많은 정책을 내놓고 우리나라 실업급여 문제, 그 다음에 재교육 문제 이런 등등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동자들의 조직률이 너무 낮아서 일방적으로 사업주한테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회적 약자의 노동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노동조합밖에 없는 건데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야만 제가 봤을 때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도 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건데 이 말은 한마디도 안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금체계 개혁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임금체계 개혁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자제,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임금 올리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하는 거죠. 아니, 현대, 기아, 삼성 주요 잘 나가는 재벌들은 해마다 영업이익이 너무나도 많아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고 지금도 사내 유보금이 800조, 900조에 가깝게 쌓여 있다고 하는데 왜 임금 인상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불안한 거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세금을 쏟아보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은 이미 폐기 처분하고 오로지 혁신 성장, 다시 말하면은 재벌 편에 서는 정책들만 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단적인 예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대우조선 매각을 통해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해서 최저임금 1만 원은 이제 이미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다시 한번 장시간 노동을 늘려서 노동자들 희생을 통해서 재벌을 살찌우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라는 얘기, 저는 그 심부름센터의 반의 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돌아선 민심이 조금씩 돌아오지 않겠냐. 그리고 위기에 빠진 노동 경제도, 실질적인 서민 경제도 살아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쭉 훑어봤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원래 그런 정당,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만은 민주당의 모습은 더더욱 우려스러운 거죠.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지금 우회전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건데 이대로 가면은 사고 납니다.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